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제 얘기 들려요? 우연히 추석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발견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그 여성은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추석 아침,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벌초를 위해 일찍 집을 나선 저는 형들과 함께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산으로 향했어요. 이혼한 지 벌써 3년째, 명절이 되면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 들곤 했죠. 예전엔 아내와 함께 이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큰형 현진이가 운전대를 잡고 둘째 형 현석이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어요. 매년 반복되는 벌초 비용 분담 문제로 형들과의 사이가 껄끄러워진 상태였거든요. 산에 도착하자마자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올해도 벌초 비용은 3등분으로 하는 거 맞지? 네, 형. 알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데도 형들은 제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도 제대로 못 지킨 놈이 뭘 바라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곤 했죠. 벌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덤 주변에 잡초를 베고 제단을 정리하며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일련의 과정들. 어렸을 때부터 매년 해오던 일이라 손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형이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현우야, 너 요즘 뭐 하며 사냐?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더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형. 평범하게. 혼자 사는 게 평범한 거냐? 재혼 생각은 없고, 형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재혼에 대한 압박은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실패 후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형,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38살이 넘어서 혼자 사는 게 정상이냐? 큰형도 거들었어요. 현우 말이 맞다. 빨리 재혼해서 정착해야지.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제 인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형들의 태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어요. 형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둘째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걱정으로 들리지 않아요. 매번 제가 부족하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잖아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평소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큰형이 벌초 도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먼저 내려간다. 형들은 정말로 짐을 챙겨서 먼저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아직 끝나지 않은 벌초를 마저 해야 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거든요. 혼자서 남은 작업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고 새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길로 내려오던 중 숲속 작은 공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땅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런 깊은 산속에 그것도 추석날에 수영복을 입고 있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히 다가가 보니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상황에서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산에서 의식불명인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위치는 구급차가 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이 상태로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이 여성을 업고 하산하기로 한 거예요. 여성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등에 업힌 여성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그 소리에 저는 더욱 서둘렀어요. 드디어 구급차와 만날 수 있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여성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도 함께 병원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들과의 다툼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여성은 무사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구급차를 따라온 저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환자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산에서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아니시군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는 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요. 일단 병원부터 왔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왜 이런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의문이었지만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를 발견하신 분이시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이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곧 의식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수액 치료를 받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의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적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기다렸어요. 형들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상황 설명이 복잡할 것 같아 미루었습니다. 30분 후 간호사가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여성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 맞아요. 제가 산에 죄송해요. 폐를 끼쳐드렸네요. 괜찮아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여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히 신체적 피로가 아닌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그런 지침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이런 감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혼 직후 저도 비슷한 상태였거든요. 실례지만 어떻게 그런 복장으로 산에 계셨던 건가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어제 확실한 증거를 봤죠.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왔는데 계곡에서 수영하다가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성도 저와 비슷한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불륜이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싶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성의 아픔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치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비슷한 경험이에요. 여성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그 고통을 아시는군요. 네, 잘 알죠.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극복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는 정미라예요.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현우라고 하세요. 서로 이름을 알게 되니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미라 씨는 31살로 저보다 7살 어렸지만 겪고 있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연락하셨나요? 친정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저 편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미라 씨의 상황이 저보다 더 외로워 보였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형들이 있었지만 미라 씨는 정말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은 있으세요? 일단 친구 집에 며칠 있어 볼까 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아침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미라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고마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도움까지 받아서 죄송하고요. 별 말씀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저는 명함을 꺼내 미라 씨에게 건넸어요. 미라 씨도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형들과 다퉜던 일은 이미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미라 씨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 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어 미라 씨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라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미라 씨의 얼굴은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깊은 피로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친구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하시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친구도 가족이 있다 보니 올해 신세지기가 미안해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따로 자리를 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돈이 문제예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라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과 별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니 얼마나 막막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제 집 근처에 있는 원룸인데 임대료가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시고요. 정말요. 하지만 보증금이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일단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으시면 되고요. 미라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도움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요.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미라 씨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이혼 직후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감사하게 받겠어요. 꼭 갚을게요. 천만에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죠. 그 다음 날 저는 미라 씨와 함께 원룸을 보러 갔어요. 다행히 깔끔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미라 씨도 마음에 들어 했고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이사하는 날 미라 씨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져온 것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함께 사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 제법 많은 돈이 들었지만 미라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대신 빨리 새로운 일을 찾으셔서 자립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형 현진이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야, 여기서 뭐 하냐?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큰형의 시선이 미라 씨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지난번에 산에서 도움을 드린 분이에요. 이사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큰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라 씨를 훑어보더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미라 씨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형과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와. 형,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서요. 도움.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냐? 너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남 걱정이냐?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형,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분한테 신뢰가 돼요. 신뢰.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건 아니냐?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 저는 화가 났어요. 미라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미라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라 씨라고. 벌써 이름까지 부르고 다니냐? 현우야, 너 정신 차려라. 한번 실패했으면 조심해야지. 형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 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형,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큰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나 드려라. 큰형이 떠난 후 저는 미라 씨에게 돌아갔어요. 미라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족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별일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때문에 가족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니에요. 원래 복잡한 관계였어요. 미라 씨 탓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라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희는 남은 쇼핑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미라 씨가 말했어요. 현우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미라 씨의 새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처음으로 함께 만든 식사였는데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미라 씨를 도와주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형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미라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라 씨가 새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미라 씨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미라 씨 집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혼자 살다 보면 생기는 불편함들을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집안 수리가 필요할 때 함께 해결하곤 했습니다. 미라 씨는 요즘 구직 활동에 열심이었어요. 결혼 전에 했던 사무직 경험을 살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면접을 보고 왔다며 조금 지친 모습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면접은? 글쎄요. 결혼 여부나 계획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혼했다고 하면 또 다른 편견이 있을 것 같고, 미라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혼한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가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고마워요. 현우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미라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도 미라 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현우 씨가 원래 밝은 분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이혼 후에는 정말 우울했거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만 보내려고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미라 씨가 처음으로 저녁을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사다 주거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는데 미라 씨가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번거로우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기만 해서 미안했거든요. 미라 씨는 근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어요.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마치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추전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집에서 먹는 따뜻한 가정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요리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결혼했을 때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잘 먹어주지도 않았는데, 미라 씨의 목소리가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라 씨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좁은 주방에서 어깨가 스치며 그릇을 닦고 있으니 이상하게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씨, 가족분들과는 어떠세요? 저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아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복잡한 관계였으니까요. 그래도 걱정돼요. 가족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미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도 그래요. 시댁에서는 항상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없다고 구박하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뭐라고 하고 아이 얘기가 나오니 궁금해졌어요. 미라 씨는 아이를 원했을 텐데 남편이 원하지 않았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사적인 얘기 같아 참았습니다. 그런데 미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미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런가요? 때때로 너무 늦은 것 같아 두려워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미라 씨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우 씨, 혹시 저희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아닐까요? 아직 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미라 씨의 솔직한 말에 저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저희는 친구 이상의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라 씨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 역시 완전히 과거를 정리했다고 할 수 없었어요. 미라 씨 말이 맞아요. 저희 모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관계가 소중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현우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라 씨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신중해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 형 현석이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현우야, 너 요즘 어떤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매일 그 여자 집에 드나들고 있다며. 저는 당황했어요. 벌써 소문이 날 정도였다니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컸나 봅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도움. 매일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도움이라고 하냐? 현우야, 너 진짜 정신 차려라. 형의 화난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문이 미라 씨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라 씨가 이런 소문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발전시켜야 할 관계에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미라 씨와 저녁을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였어요. 그런데 미라 씨의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미라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태준이 온 건 아니겠죠? 태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미라 씨의 반응을 보니 남편 이름인 것 같았어요.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미라 씨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 미라 씨 집 앞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담배를 바닥에 버리며 다가왔어요. 미라야, 여기 있었구나. 연락도 안 받고 어디 갔나 했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미라 씨는 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태준 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왔지.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냐? 태준이라는 남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적대적이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미라 씨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 태준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움이라. 참 웃기네. 미라야, 너 벌써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거냐? 미라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자격. 나는 아직 내 남편이야. 이혼이 성립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이혼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나요? 미라 씨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래, 그 서류 말이야.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태준의 말에 미라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야겠죠.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럴까? 내가 경제력 없는 내가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이런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있으면 말이야.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저희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언제 찍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미행한 거예요? 미행이라니. 내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게 미행이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미라 씨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젊은 친구가 참견이 심하네.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라고 하기엔 당신이 한 일들이 너무 많죠.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미라가 뭐라고 했나? 나를 나쁜 남자로 만들어 놨구나.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가졌으면서 뭘 더 변명하려고 해요.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
그 얘기까지 했구나. 미라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도 이 남자가 알고 있나? 미라 씨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휘청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미라 씨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놀랍지. 내가 바람을 피운 이유가 뭔지 알고 있나?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더라고. 그런데도 나한테는 숨기고 있었어. 저는 미라 씨를 바라봤어요. 미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후손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미라 씨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야죠. 뒤에서 몰래 바람 피우지 말고. 태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냐?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미라 씨를 아프게 하는 건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아프게 한다고. 내가 언제 이 여자를 아프게 했나? 오히려 내가 속았지. 당신이 속았다고요. 미라 씨가 언제 당신을 속였어요? 불임 사실을 숨긴 것부터가 사기 아니냐? 결혼할 때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라니. 참 표현이 과격하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서로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지. 저는 태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미라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만해요, 둘 다. 태준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집으로 돌아와. 그럼 이혼 얘기는 없던 일로 하겠어. 미라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돼요.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럼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당연히 내 거고 위자료 같은 것도 없을 거야.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 그럼 이 남자는 뭐냐? 돈 없는 여자와 사귀려고 하는 거야. 태준이 저를 비웃듯이 바라봤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미라 씨의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참 순진하네. 그럼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지. 네, 상관없어요. 정말. 그럼 너도 후손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아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라 씨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은 미라 씨가 행복한 게 우선이에요.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이 여자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태준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희 관계에는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라 씨가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태준이 떠난 후 미라 씨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라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미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 미안해요. 제가 숨긴 게 있었어요. 괜찮아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미라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말할 시기를 기다렸던 거 아닌가요? 저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저는 미라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라 씨, 저에게는 당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정말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태준이 말한 것처럼. 태준 씨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현우 씨는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여자와. 저 같은 여자라니요. 미라 씨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미라 씨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라 씨는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 건 여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시댁에서는. 미라 씨의 시댁도 아이를 재촉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 불임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저를 떠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떠났죠. 다른 여자에게로. 미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미라 씨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라 씨, 그 사람이 떠난 건 미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확실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어요. 미라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태준의 협박도 계속되었어요. 태준은 이혼 서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변호사를 통해 미라 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라 씨의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라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현우 씨, 저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곤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늘 당신 형님이 오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 형이 미라 씨를 직접 찾아갔다는 것이었나요? 현석이 형이 왔다고요. 네, 저한테 당신을 그만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화가 났어요. 형이 미라 씨에게 직접 그런 말을 했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저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고. 그리고 저 같은 여자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형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당연하지 않아요. 제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형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미라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우 씨,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당신을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동시에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라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 씨는 손을 뺐어요. 아직 제 이혼도 정리되지 않았고 태주는 계속 괴롭히고 있고 당신 가족들은 반대하고 이 모든 게 다 제 때문이에요. 미라 씨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어려운 거지. 미라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요? 미라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미라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게 될까봐. 그리고 당신이 저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까봐. 미라 씨의 목소리에서 결단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 저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혼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만나지 않는 거예요. 미라 씨, 이렇게 계속 만나면 서로에게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당신에게는 더욱요.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미라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미라 씨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라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형들이 이미 모든 상황을 말씀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현우야, 앉아라. 얘기 좀 하자.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피할 수 없는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부모님과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엄한 얼굴이셨어요. 저는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형들한테 들었다. 요즘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다며. 네, 아버지. 이혼한 여자라면서. 그것도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도와준다고. 아들아, 내가 그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라 씨를 만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졌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요. 살아가는 이유라니. 현우야, 너 정신 차려라. 한번 실패했으면 더 신중해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하냐? 애도 못 낳는다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어떻게 이을 거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그런 이야기까지 알고 계셨다니요. 누가 그런 얘기를,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야. 그 여자 남편이 와서 소리 지르고 갔다면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 저는 화가 났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져 있다니 미라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과 다르다고. 그럼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냐?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현우야, 결혼이 뭐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거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미라 씨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이 꼭 아이를 낳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랑,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 현실을 봐라, 현우야. 현실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미라 씨 없는 현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 큰형 현진이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현우야, 형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왜 그래야 해요, 형? 왜냐고. 내가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 그 여자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 왔다고요. 그래, 너랑 그 여자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더라. 회사에서 어떻게 보겠냐? 태준이 그런 짓까지 했다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그런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 남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여자는 계속 유부녀야. 그런 사람과 만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겠냐. 둘째 형 현석이도 거들었어요. 현우야,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알겠지.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명예라니요. 그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냐? 저는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세상의 시선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예요. 혼자 살라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라는 거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어머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여자와는 행복할 수 없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미라 씨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라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막으셨어요. 받지 마라. 이제 그 여자와는 연락을 끊어야 한다.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아들아, 가족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라 씨. 현우 씨.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당신 회사에 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네, 형한테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당신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미라 씨, 현우 씨, 저 결정했어요. 태준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 소리예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고요. 이혼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이렇게 계속 끌면 당신만 피해를 봐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미라 씨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해결해야 해요. 이건 제 문제니까요. 미라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현우 씨.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당신 가족들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가족 얘기는 제가 설득할게요. 안 돼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미라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야, 이제 정신 차렸지. 그 여자도 포기하는 것 같던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서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라 씨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라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라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또다시 태준의 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2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급히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까지 났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미라 씨 집 문을 두드렸어요. 미라 씨, 현우예요.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미라 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뒤에서는 태준과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 왜 여기에?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태준이 저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 소문에 그 남자가 왔네. 잘 됐다. 직접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간단해. 미라가 나와 다시 합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물러서라. 저는 미라 씨를 바라봤어요. 미라 씨는 고개를 풀어뜨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정말이에요. 현우 씨, 미안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태준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하냐? 부부가 화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동안 미라도 생각해 봤겠지. 너 같은 남자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이라니.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야.
이혼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더니 미라가 알아서 판단했어. 미라 씨, 정말 이게 원하는 거예요. 미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라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미라 씨, 진짜 마음이에요. 미라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미라 씨의 손목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목에 그건 뭐예요? 미라 씨가 급하게 소매로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미라 씨에게 뭘 한 거예요? 뭘 했다고?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부부 사이라고 해서 폭력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폭력이라니. 과장이 심하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라 씨,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저와 함께 나가요. 그때 태준 옆에 있던 남자가 나섰어요. 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이건 부부 문제야.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태준이 형이야. 동생 부부 문제에 끼어드는 너 같은 놈이 문제지. 저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라 씨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미라 씨, 정말로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미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 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미라 씨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라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가정폭력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태준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신고는 끝난 상태였어요. 야,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경찰이 오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라 씨, 이 사람들이 뭐라고 협박했는지 말해주세요. 미라 씨가 태준을 무서워하는 듯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현우 씨 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런 협박에 굴복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라 씨 손목에 멍 자국과 협박 사실이 확인되면서 태준과 그의 형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태준의 폭력과 협박이 입증되면서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라 씨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미라 씨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말이에요. 가족들도 점차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준의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라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미라 씨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한번 집에 데려와라.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못 볼 이유가 있냐? 미라 씨와 함께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았겠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보겠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에요. 미라 씨와 함께 벌초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만났던 그 산으로 말이에요. 여보, 작년 이때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정말 그래요. 운명이었나 봐요. 아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산에 도착해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미라 씨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미라 씨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라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작년과 같은 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걸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미라 씨가 멈춰 섰어요. 여보, 저기 봐요. 미라 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계곡에서 한 커플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저희를 만나게 해준 거였네요. 맞아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기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